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전망입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칠 걸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비구름이 길게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이 주말에는 점차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 오후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장마권에 드는 중부지방은 시작부터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침수와 산사태 등 호우 피해도 우려됩니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급 돌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영남 해안의 바람이 강해지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과 해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특히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에 달해 작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입간판이 날아가는 등 바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상되는 강한 호우는 지난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나무가 쓰러지거나 옥상 구조물이 날아가고 벽돌이 갈라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등 주요 공항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항공기 지연이나 무더기 결항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각 시도 소방본부가 대응태세 점검에 나섭니다. 소방청은 119 대응국장 주재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대응태세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 선지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또 기상 예보를 고려해 특수대응단과 특수장비 등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119 접수대를 추가 운영하는 등 신고 폭주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에 창윤과 절윤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는 양상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또 윤심 논쟁이 가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 흘러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론을 고리로 후보 간 설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친윤을 자처하는 원희룡 후보는 자신을 윤석열 정부 공동 창업자로 규정하며 스스로 창윤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창업을 한 창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서 끝까지 우리 정권 교체를 해준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끝까지 하겠다. 이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앞서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비윤을 넘어 윤 대통령과 관계가 단절된 절윤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당정관계 파탄은 물론 대통령 탈당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하고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절윤이라는 그 메시지 한번 보셨습니까? 절윤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까? 견제구가 집중되고 있는 한 후보는 당정관계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신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뿐이란 건데 출마 일성인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당정관계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입니다. 한 후보 또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선거구도로 활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론과 정반대로 최상병 특검 원론적 동의 입장을 꺼내들며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거 전략이란 비판입니다. 일부 친윤의 후보로 나온 원 후보와 또 일종의 반윤 내지는 친한의 계파를 새로 세우려는 한동훈 후보 간의 막 줄 세우기 전쟁부터 시작해서
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에만 기대는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 결과에 윤심이 크게 작용한다면 총선 참패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 후보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점차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 전략이 영남 지역 또는 수도권 당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여당 지지층 과반은 한동훈 후보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308명 가운데 55%가 한 후보를 꼽았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9%, 나경원 후보는 14%, 윤상현 후보는 3%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 1,002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28%였고 나 후보가 19%, 원 후보는 13%, 윤 후보는 7%였습니다. 전당대회에는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38%가 한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나 후보와 원 후보는 각각 15%를 기록했고 윤 후보는 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팎에서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일한 당대표 후보로 나섰고 최고위원 경선이 친명 선명성 경쟁으로만 흐르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 5명도 새로 뽑힙니다. 현재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강선우가 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강선우 최고위원과 함께 정권 탈환의 길로 갑시다. 이재명 전 대표를 내세워 당원 표심을 자극하는 친명 마케팅에도 불이 붙을 조짐이지만 당내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은 지도부 일원인 만큼 자신만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이 대표와 가깝다. 또 이 대표 함께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누가 더 친명이냐를 두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무도 이재명 전 대표의 경쟁자로 나서지 않는 상황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재명 대표가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나. 한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인영, 전재수 의원 등은 고심 끝에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김두관 전 의원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나서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서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요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결심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이 전 대표 단독 출마에 대비해 찬반 투표 등 선출 방식을 정하려던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일단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후보자님들에게도 부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우려의 핵심은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다른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느냐는 결국 앞으로 들어설 이재명 체제 2기 지도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 절차를 오는 9월 마무리하기로 한 건데요.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 증인신문이 곧 마무리 수순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9월 안에 1심 선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차례 가까이 공판을 진행한 끝에 오는 9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이 전 대표가 받게 된 재판 4개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12일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함께 꺼내보며 확인하는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는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날 검사의 구형과 이 전 대표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의 결심 공판부터 선고 공판까지는 보통 사건에서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쯤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0월 20일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안에 2차례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 공영방송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회의에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걸 두고 야당 의원들은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방송장악 홍위병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 죄악을 밝혀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은 반드시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방통위 기능이 중단되고 행정 공백 사태에 누군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당해야 할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죄 지은 자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모든 모순은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신원이 전부 확인되면서 부부 또는 자매가 함께 숨졌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일부 시작됐는데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등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 송이 두 송이 흰 국화가 놓이고 어느덧 수북해진 단상. 사고 5일째에도 화성 공장 화재 분향소엔 추모객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모두가 되게 억울하게 좀 운명을 하셨지만 부디 이제 좋은 곳으로 꼭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명을 했습니다.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전부 확인되면서 가족들 사이 안타까운 사연들도 뒤늦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장을 다니던 40대 부부, 그리고 7살 터울의 자매가 한꺼번에 화마에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다만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망자 1명의 빈소만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 등을 약속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기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고 이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했을 때 그런 안들이 마련됐을 때 장례를 할 수 있는 거지.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리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며 고용 관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돌입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입니다. 최근 5년 사이 화재 10건이 발생했는데 리튬 배터리 발열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를 쌓아둔 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불과 40초 만에 공장 전체가 화마에 휩싸입니다. 3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현장입니다.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도 최근 5년 사이 화재 10건이 발생했는데 리튬 배터리 발열 추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는 이른바 열폭주와 재발화 위험성 때문에 특수 장비에 의존해 진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주에는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은 없지만 보관 취급 시설만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과 재난당국, 안전관리자문단의 합동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열에 취약해 보관 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고 진공 또는 포장 상태로 만들어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고성능 배터리일 경우 화재 발생 시 폭주 위험이 큰 만큼 취급 업체는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에서 떼는 배터리라서 저희가 분해를 하지 않습니다. 분해를 하게 되면 야외 노출될 확률도 높고 이제 화재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재활용 전기차 리튬 배터리 약 200개를 성능 검사하고 보관 중인 도내 최대 규모 시설은 밀집도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배터리 렉이 좀 밀도가 높다 보니까 밀도를 좀 저밀도로 바꿔가지고 사고 났을 때 배터리 팩이 방출시키는데 좀 더 이제 쉬운 구조로 되거나 아니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내 리튬 배터리 관련 시설은 리튬 함량이 기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위험물 취급 시설로도 분류가 안 돼 화재 예방이나 소방 관련 규정도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법이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어느 정도 배터리 그냥 지정 수량으로만 하지 말고 배터리 개수라든가 해서 이렇게 방화벽을 설치하다거나 그런 거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제외하곤 지자체 차원의 배터리 관리 실태와 현황 파악 자체가 안 돼 있고 맞춤형 화재 대응 매뉴얼도 전무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여자 화장실을 엿봤다며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한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신고 여성이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한 건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본인을 무고당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20대 남성 A씨. 어느 날 경찰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50대 여성으로부터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신고가 있었고 인상착의 확인 결과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겁니다. 어제 17시에 헬스했죠? 네. 여자 화장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인상착의 찍힌 게 제가 확실한가요? 그냥 헬스했잖아. 천천히 해. 서로.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여러 차례 이용했고 남녀가 구분돼 착각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죄자처럼 무시하고 반말까지 일삼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내용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해당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었지만 건물 출입구 CCTV엔 신고 여성이 먼저 건물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가 이런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커지자 해당 여성은 뒤늦게 허위 신고를 자백했습니다.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후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혐의 없음으로 입건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남겼습니다. 또 신고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내부 감찰 등을 거쳐 향후 징계 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등교 시간대에 흉기를 손에 든 채 학교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닌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제 아침 8시 반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 것 같아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10km 넘게 차를 몰던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서울 가련동까지 17km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 끝에 검거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범행을 숨기려 허위 사실까지 퍼뜨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1년 당시 20대 초반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허위 사실까지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블랙박스 영상, 의무 기록 등을 확인해 A씨가 피해자를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는 등 그루밍 수법으로 성폭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환자가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7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경기 안산에 있는 양한방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경옥고, 공진단 등을 처방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실손 의료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30억 원에 달했는데 병원과 환자는 2대1 비율로 나눠 가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 이런 사건이 있고 이렇다. 합의를 하려는데 얼마 받을까요? 댓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100억 불러라, 30억 불러라. 본인들 가치를 생각하고 비밀 보장하고 그냥 여기서 묻히면 10억이든 5억이든 아까울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기 정리하면 5억도 싼 거 아니냐 제 입장에서. 그냥 픽스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거기에서 진짜가 뭐 사과가 있고 뭐가 하면 그 밑으로도 상관없어요. 어제 오후 5시 35분쯤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 38번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와 시내버스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0대 여성 A씨가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서행하는 화물차를 버스가 추돌한 뒤 뒤따르던 또 다른 버스가 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안현분기점 근처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의 타이어가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바닥과 마찰한 휠 부위에서 불꽃이 튀면서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을 운전한 여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어제 낮 1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건물에서 창문을 닦던 50대 남성이 3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고철과 플라스틱 등을 태운 뒤 불은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고령과 건강 이슈가 대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은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 56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응답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뤄진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55%, 바이든 대통령 45%였습니다. 토론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시작과 함께 목을 가다듬고 기침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멈추고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토론 때보다 차분한 어조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nd I think we've seen that the current president can barely finish a sentence without gasping for breath. Reality is that President Biden has always had this issue. We know that he stutters, and I don't want to hold that against him. 이런 탓인지 응답자의 57%는 바이든은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44%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그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전부터 종종 불거졌습니다. TV 토론을 통해 불식시키기 원했지만 최근 감기까지 걸린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금융가에서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60%까지 높여잡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번 TV 토론에서 한반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두 후보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의 해법을 놓고서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삼각동맹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3명의 정상을 거론했습니다. Kim Jong-un and President Xi of China, Kim Jong-un of North Korea, all of these, Putin, they don't respect him, they don't fear him.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꼬집었습니다. Those who he coddles up to, from Kim Jong-un, who he sends love letters to, and Putin, etc., they don't want to screw around with us. 최대 연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곧바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제시한 종전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between Putin and Zelensky as president-elect before I take office on January 20th.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50개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나토 등 동맹국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Let Putin go in and control Ukraine and then move on to Poland and other places. See what happens then. He has no idea what the hell he's talking about. 반대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3단계 종전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마스의 완전한 제거를 강조했습니다. Greatly weakened, and they should be. They should be eliminated. But you've got to be careful for what using certain weapons among population centers. Israel's the one that wants to go. He said the only one that wants to keep going is Hamas. Actually, Israel is the one, and you should let him go and let him finish the job.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미국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파리협정 탈퇴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첫 대선 TV 토론에서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논란을 증폭시킨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당 안팎의 후보 교체론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연설에서 자신은 오직 하나의 이유로 이곳에 왔다며 11월 대선에서 이기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전날 TV 토론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뒤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된 중도 하차론을 일축하며 후보 교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노타이에 셔츠 단추 2개를 풀고 평소보다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류의회 폭동 사건에 연루된 일부 격렬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6 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가 법무부에 의해 과잉 기소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단순히 의사당에 진입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특검이 투표 결과 도착 방해 의도를 증명해야만 기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CNN 등은 관측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거래에 대해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은 EU와 우크라이나 초청 문제 등으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의장국인 한국 주재로 열린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 회의.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With lies and disparagement, you may try to hide the truth or even run away from it, but you cannot cover the sky with your hand. 발표자로 나선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조사팀이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잔해를 직접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We observed additional conventional weapons manufactured by the DPRK that had been seized on the front lines and had not been observed on the battlefield previously in Ukraine. 무기 거래 당사자인 러시아는 이 회의에 유럽연합 EU와 우크라이나가 초청된 것에 대해 북한과 무관하다며 반발했습니다. Очевидно, что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которую предложено обсудить по пункту дня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НДР, эти участники не имеют и никакого содержательного вклада в дискуссию не внесут. 반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번 사안이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의미를 고려할 때 관련국의 회의 초청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를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 투표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을 앞두고 한미일 등 48개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수행 능력에 크게 기여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advancement of this cooperation for Europe, the Korean Peninsula, the Indo-Pacific region, and around the world.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6월에 북한의 인권, 사이버, 비확산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공식 회의를 모두 주재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안보리가 개별 위반 사례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일방적인 유예에 대해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미국이 파기를 선언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러시아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1987년 옛 소련과 INF를 체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INF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INF 조약은 사정거리 500에서 5,500km의 지상발사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해당 범주의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 생산, 배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앞서 YTN은 인천공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테러에 취약한 방치 물품들을 공항 이곳저곳에 내버려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공항공사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가 되면요,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물품 규정 위반 실태. 규정상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치물품은 폭발물 처리반, EOD가 출동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반년 넘게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품들을 내버려 두다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모두 치웠습니다. 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공사는 공항 내 방치물품 처리 절차 개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주인 없는 방치물품과 주인 있는 적치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우선 방치물품은 내용물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갑과 휴대전화 등은 바로 유실물로 처리하고 가방처럼 내부를 알 수 없는 건 기존 보안 규정대로 EOD를 출동시켜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유실물로 취급합니다. 주인이 있는 적치물은 사전 승인 여부가 기준입니다. 무단은 퇴거 요청은 물론 경찰 신고까지 지금까지 훨씬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인이 사라진 적치물이라면 곧바로 방치물품으로 보고 EOD 신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달까지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부턴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 후 도주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울산 신사무교. 경찰관 2명이 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자 내리는 남성. 비틀거립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 시민의 신고 덕분. 이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앞차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며 112로 신고한 겁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경로까지 알려준 시민 덕분에 신고한 지 20여 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뒤를 가로막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 남성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가까운 0.144%였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음주운전 사고를 시민들의 신고로 막은 겁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는 2,696건. 하루 평균 18건가량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7.4%가 실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의심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3년 전 하루 평균 10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엔 하루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력이 이제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좀 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단속 시간대를 확대하고 동시에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프로야구 5월 MVP인 두산의 곽빈이 모처럼 에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SSG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한 달 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5월에 4승에 평균 자책점 1.48로 월간 MVP. 6월에 승리 없이 평균 자책점 8.22로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2군에서 열흘을 쉬고 나온 곽빈이 다시 5월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속구와 슬라이더, 커브와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며 SSG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4회까지는 퍼펙트. 6회까지 안타 3개를 맞았지만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한 달 만에 시즌 6승째를 따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좋았을 때 너무 생각이 많고 이제 계속 부담감 때문에 제 이제 실력을 계속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회 허경민의 투런포로 먼저 달아난 두산은 4회와 5회 양의지와 김재환, 양석환 등 중심 타선이 폭발하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신인 전담이는 8회 데뷔 첫 타점과 안타를 기록한 뒤 희생플라이 때 1루에서 홈까지 파고들어 득점도 추가했습니다. 삼성 유니폼을 입고 한 달 만에 친정팀 KT를 처음 만난 박병호가 2회 첫 타석에서 솔로포를 날립니다. 하지만 경기의 주인공은 KT 홍현빈이었습니다. 4대3 원아웃 1-3루에서 대타로 타석에 선 홍현빈은 오승환의 초구 슬라이드를 잡아당겨 경기를 끝냈습니다. 홈런 1위 데이비슨이 25호를 터뜨린 NC는 LG를 8대2로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고 레이에스가 3안타 3타점을 활약한 롯데는 한화를 6대4로 물리치고 5연승을 달리며 7위로 올라섰습니다. 3회에만 10점을 뽑아낸 키움은 선두 기아를 3연패에 빠뜨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선발 등판 당일 새벽까지 술자리에 참석해 무리를 빚었던 프로야구 롯데 투수 나균환이 구단으로부터 30경기 출전 정지와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균환은 지난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새벽까지 술자리에 참석했고 그날 경기에 선발로 등판했지만 2회도 마치지 못한 채 8점을 내주고 강판됐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가정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나균환은 정상적으로 선발진에 포함됐지만 14경기에서 2승 7패, 평균 자책점 9.05로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번 사건까지 겹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이끌고 있는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후보를 4-5명 정도로 추린 상황에서 정 위원장과 정명구 대한축구협회장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정 위원장이 물러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새 감독 선임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탁구의 맏언니 전지희 선수가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착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세 번째이자 올림픽에서의 마지막 도전일 모를 그녀에게 이 가스라이팅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탁구 대표팀의 든든한 맏언니인 전지희. 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막판 훈련에 열을 올립니다. 훈련 상대는 이번 대표팀 선발 막차에 오른 이은혜. 전지희에게 파리올림픽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2011년 중국에서 귀화해 태극 마크를 단 뒤 2016 리우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섰지만 아직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습니다. 더 가까워지는 올림픽이라는 꿈도 다시 찾아오는 자체 너무 영광스럽고요. 다시 대표 나갈 수 있는 자체도 되게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무엇보다 단체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신유빈과 함께 일궈낸 항저우의 기적을 파리에서 재현한다는 각오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주변으로부터 매달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코치진의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이른바 착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단체전은 진짜 저 죽이 살기를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메달을 이미 따는 거로 계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건 믿고. 어느덧 32살이 된 전지희.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그의 세 번째 올림픽 도전이 곧 펼쳐집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태풍 겁니까? 아무 그냥 확 실어준 거야. 이 안에 상황이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장비가 있어야지 사람도 다 있다고. 큰 만족을 드립니다. 삼풍백화점. 화장실 금이 다 가고 공사 수리 중 이렇게 써붙여 놓고는 사람을 철거를 안 시킨 거예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곳은 국면에서는 계속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가 않음을. 정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겉모습만 가꾸던 대한민국의 안전은 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으로 지어지던 건물 지붕층 일부가 깨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재난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사회로 향하는 멈춰버린 발걸음을 이젠 크게 한 발짝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 곳곳에 장마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름이 다가온 만큼 미리 잡아둔 나들이 계획을 취소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들이 정체도 저번 주보다는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들이 붐비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동하신다면 3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은 원활할 때보다 1시간 10분 이상 잡아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이렇게 전자지도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초록색 수월 구간들이 더 가득한 상태입니다. 지금 출발하신다면 정체 걱정은 덜고 이동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가장 이른 나들이 정체가 살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52번 광주 원주선인데요. 원주 쪽으로는 초월 터널을 앞두고 이미 차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도 양양 쪽으로 이제 강의를 앞두고 차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다행히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양방향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다만 7시쯤에는 양지부터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11시쯤에는 최대 정점을 찍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시구간인 서초 부근에서 짧게씩만 밀립니다. 충청권인 천안을 포함해서 지금 충청권 지나시는 데는 전혀 무리 없으니까요. 그래도 과속은 절대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도 언제나 잘 봐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비가 언제쯤 시작될지 살펴보면 전남과 경남은 오전에, 그리고 충청과 전북, 경북은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비가 확대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과 호남에는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80, 제주 산간에도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호남, 경남, 제주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그리고 해안으로는 강풍 예비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1.8도고요. 또 비가 늦게 오는 중부지방은 오늘 낮 동안에도 여전히 덥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32도, 청주는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지만 월요일부터 또 길게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